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행보와 함께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은 엇갈리는 가운데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증시 전망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미국 증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유를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그동안 상당히 좀 1월 달에 힘든 네. 구간을 겪었고 나스닥이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폭락을 했었는데 1월 달 들어서는 거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좀 회복하면서 2월 달 들어서는 좀 좋은 흐름들이 좀 펼쳐지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 여전히 좀 물가에 대한 좀 우려감이라든가 긴축 이슈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오늘 아마 그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또 발표가 될 거예요. 예. 높게 나오더라도 이게 뭐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를 더 강화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미 왜냐하면 시장이 벌써 그 올해 금리를 한 5번 이상 올릴 거를 다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좀 지나간 이슈 아니냐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네. 거기다가 지금 오늘 뉴욕주에서 2월 10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되는 그런 뭐 방역 규제를 좀 해제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오미크론 이슈가 이제 완화되면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화라는 그런 이슈도 그동안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이렇게 지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긴축 이슈가 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진다. 이게 사실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경기가 보통 좋을 때 금리를 올리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렇게 오미크론이 완화가 되기 시작하고 방역을 해제하면 금리를 올리더라도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완충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미국 증시가 정말 모처럼 만에 좋은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사님 결국 뭐 증시라는 게 뭐 미래의 그런 기대 심리가 사실상 많이 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미국 물가 그동안에 계속 물가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를 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고 네. 그리고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 이후 이른바 엔데믹 이후에 그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하면 맞습니다. 되는 예, 겁니까? 정확하게. 네. 예. 이제 3월에 또 FOMC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금리 인상 결과는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그 극단적으로는 올해 지금 7번 남았거든요. 예. FMC 회의가 다 올릴 거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사실 이제 지금 시장의 예상은 최소 5번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번 3월에 금리 인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네. 시장이 이제 관심사는 그거죠. 한 번에 0.5% 이걸 이제 흔히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보통 금리를 한 번 올릴 때 뭐 한국도 얼마 전에 0.25% 올렸잖아요. 이게 정상인데 0.5%면은 그만큼 긴축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0.5% 올릴 거냐, 0.25% 올릴 거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연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0.5% 인상은 좀 너무 이른 것 같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결론이 지금 조금씩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월 FMC에서는 0.25% 올릴 것 같고 그리고 최소 5번 정도가 시장의 예상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 또 얘기들이 나오겠죠. FMC에서. 그렇게 된다라면은 FMC 회의 자체가 지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금리 올릴까 봐. 네. 그게 악재가 아니라 이 주가라는 게 좀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악재가 이미 노출이 되면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보니까 선반영을 주가가 하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FMC 영향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차후에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의 그런 그 발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준비된 앞서 그래픽이 잠깐 나갔는데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하는 그 해외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과연 그렇다면 이 주식을 뭐 사도 되는 시점인지 아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매수 적기다, 저점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어차피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하고 시장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가 증명을 했으니까 네. 변동성이 있는데 근데 이번에 미국 증시도 급락했던 기업들 한번 살펴보시면 흔히 말하는 굉장히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고평가된 기업들이 많이 빠졌어요. 네. 뭐 특히 이제 뭐 최근에도 뭐 이렇게 전자상거래 기업이라든가 언택트 수혜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반대로
이런 환경에서도 돈을 버는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은 얼마 전까지 신고가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뭐 앞으로 좋아진다 이걸 떠나서라도 계속해서 자기만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가 있거나 뭐 애플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시장 때문에 빠진다면 적극적으로 사는 건 좀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면 괜찮다. 이거는 이제 안 맞는 시대 같아요. 네. 더욱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평가가 더욱 가혹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리 상승기, 물가 상승기에 확실하게 실적을 낼 수 있는 가격 전가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게 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 지수라는 게 여러 기업들의 네. 주가 지수를 종합한 어떻게 보면 평균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개인 투자자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 기업의 가치 그리고 뭐 투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이신 것 네, 그 같습니다.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더해지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봤을 때는 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좀 상승 재료가 좀 남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악재만 나왔거든요. 네. 굉장히 좀 안 좋았죠. 1월 달에 뭐 개별 기업 이슈까지 뭐 횡령 사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수급을 다 이제 빨아들이면서 다른 기업들 매도가 나오면서 좀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예. 그런 악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시장을 가장 괴롭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류난이라 그러죠. 근데 이 물류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덴마크에 이제 세계 1등 해운사가 있습니다. 머스크라는. 네. 그 해운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올해 중반 정도에는 물류난이 해소될 것 같다. 그러니까 세계 1등 해운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물류난도 이제 점점 피크아웃을 했구나. 조금씩은 완화되겠구나.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재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가운데 한국 시장도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반등들은 나오는데 네. 다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워낙 지난 몇 달 동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개선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비해서도 오늘 좀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오늘 좀 하락한 건 아쉽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고 분명히 지표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씩 점진적인 뭔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장은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전체 네. 경제 규모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 잠정치긴 한데 기대에 좀 못 미쳤어요. 앞으로 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까 네. 수출 중에서도 그 단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수출 단가 이제 아무래도 물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물량이라고 그러죠. 이게 판매량이라고 하는데 판매량 성장이 좀 부진했다는 게 한국 수출에 조금 아쉬운 점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무역 수지가 적자 났잖아요. 2개월 연속. 네. 근데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30년 만에 최악의 이제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그렇죠. 에너지 가격, 유가라든가 LNG 가격.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가미가 돼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이슈, 뭐 중동 이슈. 근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힘든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부분은 그래도 전쟁까지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에너지 가격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이제 난방 시즌이 끝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수요가 주니까 그런 면에서 봄 정도 되면 무역 수지가 조금씩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고 아까 또 제가 그 병목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물류난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나라들의 매출 실적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한 봄부터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게 개선되면 외국인 또 매수를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좀 최악은 조금씩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과 추세를 좀 짚어주셨는데 이런 사이에서 투자자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나스닥을 조정 국면으로 몰아넣었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인데 최근에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낙폭과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뭐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한 뭐 굉장히 좀 최근에 많이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이제 700조 원까지 거의 떨어진 것 같아요. 한때 1000조를 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규제 이슈가 완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에서도 어느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걸 딱 제한을 하는데 지금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 메타 플랫폼의 시총 정도면은 지금 최근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슈가 오히려 해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이제 반대 현상이 발생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남아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계속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게임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과는 안 나오더라도 워낙 지금 이쪽에 투자를 먼저 해놓은 기업이 또 메타 플랫폼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좀 녹아들면서 주가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이제 좀 강하게 계속 오르기는 어려운 게 지금 시장 자체가 금리를 올리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다 보니까 숫자에 되게 예민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스토리만 상상력만 가지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굉장히 높게 밸류를 줬는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숫자 안 나오면 일단은 좀 나중에 이건 투자해야 되겠다.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버려요. 네. 그래서 메타 플랫폼이 어쨌든 그런 숫자가 나오는 게 확인될 때까지는 좀 상승하는데 좀 단기적으로 아직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여기에다가 또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을 주요 네. 수익원이잖아요. 그런데 애플과의 그런 애플에서 개인정보 그 보호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여파가 페이스북 광고 매출에도 영향을 좀 미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네, 어떻습니까? 네, 그것도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광고 관련 기업들이 다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트렌드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이런 이제 광고 관련된,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 또 플랫폼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메타 같은 경우는 그런 쪽에 관련된 또 매출들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히 할인 요인이고 또 구독 경제잖아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 좀 그런 이슈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가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해외 주식 이른바 서학개미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이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앞으로 향후 가치라든지 기술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그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코카콜라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계속 안정적으로 수십 년간 이어온 기업들 또 그리고 배당이 좀 많은 기업들을 네. 좀 주목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가 이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0년간 나스닥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비싼 거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네. 그 비싼 걸 인정받으면 숫자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애플, 구글은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이 폭락장에. 근데 메타 플랫폼이나 일부 기업들은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사실 50% 정도. 네. 그 이유가 숫자로 증명을 못했죠. 넷플릭스도 이제 구독자가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면 이제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투자분들이 반드시 그런 걸 좀 앞으로 살피셔서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같은 중국 경기 민감주도 급등을 했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제가 올라가면서 좋았다가 이제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나오면서 경기가 꺾였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왜 최근에 올라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이 완화되면 당연히 경기가 좋아지겠죠. 네. 그럼 경기 민감주예요. 대표적으로 철강, 화학이 좋고 두 번째가 올림픽 끝나면 중국이 경기 부양하지 않을까. 네. 철강, 화학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최근에 중국이 얼마 전에 금리를 낮췄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중국이 성장률이 지금 5%도 위태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고 경기를 풀어주면 당연히 철강화학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 주가도 싸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융주 관련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통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주는 그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대신에 뭐 배당은 좀 많이 나오는 주다 이런 그 평가가 일반적인데 최근 들어서는 또 금융주가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 그리고 예대 마진에 대한 수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그 어제 KB금융지주가 지금 이 안 좋은 약세장 속에서도 그 신고가를 냈어요. 네. 가장 높은 가격을 좀 또 달성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린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네. 당연히 이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예대 마진이 벌어지면서 은행주한테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KB금융지주가 1년에 4조 원 이상을 벌었어요. 엄청난 이익을 냈는데 그중에 또 일부를 가지고 자기 주식이 있습니다. 주식을 속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네. 그럼 주당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거기다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 환원책,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근데 주가까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강하게 금융주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전반적인 업종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투자는 신중하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종목별로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